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똑같더라고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걸 찾기 시작했어. 왜요? 일상되니까 가슴이 안 뛰고. 근데 일탈을 해보잖아요. 네, 오늘 저 MC처럼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이름이 맹명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저 하나뿐이 없어요. 저희 장모님은 명맹관으로 알고 돌아가셨어요. 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또 맹명관이라 끝에 관자가 붙었다고 중국집이냐고 전화 온 게 굉장히 있었어요. 배달되냐고. 그렇죠. 지금 아까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걸 앓고 있었던. 네. 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냥 결핍만 있었어요. 결핍만. 그러니까 뭐 가정이 뭐 잘 살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엄청나게 뭐 관심을 줘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저희는 없었어요.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입니다. 제 친구도 아침이면 다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일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25년을 강의를 했거든요. 거의 20년을 강의를 했어요. 마케팅만 20년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마케팅 강의하는 사람으로 몰라요. 그 제 앞에서 마케팅 강의하는 교수님 어디 계시냐고 맨날 찾아요. 그리고 이게 아닌가 봐요. 저는 뭐 MBA도 하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예. 왜냐면 그 원인은 얼굴에 있었어요. 예, 얼굴에.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얼굴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별명이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제 별명이 옥돌매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참 이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장동건 같은 그런 잘생긴 만한 DNA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저는 끝났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렸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똑같더라고요. 괜히 고생했어. 괜히 고생했어. 60되면 사람들 건강이 다 비슷해요. 70, 80되면 생사가 다 비슷해. 오늘은 이분이 가시고 내일은 저분이 가시고 다 비슷해. 그거 깨달으면서 제가 왜 진작 못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유하게 생긴 얼굴입니까? 아니면 아주 가난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얼굴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역사를 갖고 있는 얼굴이라고요? 평범한 얼굴이요? 예. 그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마케팅을 강의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25년에서 저희는 저를 보고 강사의 화석이라 그래요. 강사의 화석이라 그래요. 저랑 강의 시작한 사람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이민 가버려서 없어. 저 혼자 남았어요.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계통의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왔죠.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잘 차려입지 않습니다. 넥타이도 안 매고요. 거의 뭐 동네 슈퍼마켓 들다가 간 그런 차림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그럼 없는 거는 정말 없는 거냐 하는 거였어. 어느 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채워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어요. 없으면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말더듬이를 고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 또 이쁜 또 누님이 왔어요. 누님이 이사 왔는데 이 누님 또 말을 잘해.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돼요? 제가 말 더듬는 걸 고쳐야 돼요. 말 더듬이는요 기회도 안 줘요 사람들이. 저희가 아무리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미팅에 가잖아요. 그럼 우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엄청 웃겨. 그다음에 여자들은 마지막 선택 누가 해? 잘생긴 놈 찾아요. 난 그걸 알아. 여자들이 아주 그냥 이기적인 걸 내가 안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 남자는 다 주거가 어디로 제한돼 있어요? 소파로 제한돼 있죠. 퇴직만 하면 소파에 누워서 이러고 누워 있죠. 뭘 들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리모컨 들고 있죠. 이거 놓치면 죽어. 총이야 총. 엄청 빛의 속도로 돌리잖아요. 참 희한해요. 남자들은 연애할 때 정말 피곤하지 않잖아요. 피곤해요? 여러분들 데려줄 때? 막 멀리 데려다 주면서 피곤해. 안 피곤해 이러잖아요. 진짜 안 피곤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결혼하니까 몸 상태가 갑자기 변해. 피곤해. 죽겠어. 아파트 요 앞에 산책. 나 엄청 피곤해. 그 여자들 엄청 배신감을 갖잖아요. 저 인간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요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관점을 바꾸면요,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이거, 이 다보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보스가. 그건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 그렇죠? 왜요? 일상되니까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일탈을 해보잖아요. 가슴이 뛰어.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어.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걸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뭐예요? 이거 하고 싶어.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를 살던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다시 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상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일탈이라고. 우리가 각도를 약간 비끼면요, 그 비어 있는 곳을 채우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결핍 에너지다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노멀한 아주 보통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핍 에너지로 여러분들 삶이 메이저로 바뀌는 거예요. 메이저라는 게 뭐 돈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주도하는,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면 주인이 되는 인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결핍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혜택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공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앞자만 딴 거예요. OBM. 우리가 누군가 설득하려면요, 자주 봐야 돼요. 연애도 자주 보면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나든 뭔가를 설득할 때는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중2 때부터 노점상을 어머니랑 같이 했었고요. 또 대학교 때는 방파를 했었고 첫 직장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을 때는 1년에 1360억, 많이 팔았을 때 52억을 팔아봤어요. 2시간에.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었을까 하고 해보니까 아, 내가 공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앞자만 딴 거예요. OBM. 뭐의 앞자일까요? 처음에는 오픈입니다.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B는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럼 오픈부터 볼게요. 이걸 공식화 시켰습니다. 각 단계당 3개씩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가 왜 막 홈쇼핑 시범을 보이고 그랬냐면 여러분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홈쇼핑이 자세히 보시면 채널이 5번, 8번, 10번에 꽂혀 있습니다. 왜죠? 자주 보면 호감이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 설득하려면요, 자주 봐야 돼요. 연애도 자주 보면 친해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광고도 사실은 이런 기법입니다. 자꾸 노출시켜서 호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호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냉장고 시범을 보였을 때 홈바가 있느냐 없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궁금해졌잖아요. 2단계가 돼야 계속 얘기를 듣거든요. 어텐션을 하거든요. 광고에서도 어텐션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리고 전 경험이 많이 나오는구나. 맞아. 그래,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갈등을 즐길까요? 싫어할까요? 둘 다 합니다. 갈등을 즐기세요. 이제 빌리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득할 때는요, 많은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말씀하세요. 3가지만 말씀하세요. 너무 많은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홈쇼핑에서요. 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봤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백을 삽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뭐부터 보세요? 그렇죠. 지금 나왔죠. 브랜드. 브랜드부터 봅니다. 이건 무슨 뭐네? 이렇게 브랜드를 봐요.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근데 뭐 봅니까? 이 백의 색상, 디자인 이런 걸 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특징이라 그래요. 이 상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뭘 보죠? 가격표 보죠.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 가격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무이자 혜택이나 사은품이 있거나 또는 서비스를 잘해주거나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나든 뭔가를 설득할 때는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브랜드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오픈과 빌리브는 좀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만 무브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로징이라고 하는데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입니다. 뭐냐면 정리예요. 홈쇼핑을 잘 보시면요. PT가 끝날 때쯤 되면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쭉 얘기해요. 왜?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 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게 버릇이 됐어요. 항상 쇼스 때 그랬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수업 끝날 때 되면 항상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꼭 각인을 시켜요.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정리합니다. 촉진제는요. 비상시에 놓는 거지 맨날 놓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놨다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이 뭐라고요? 처음에 호감, 그 다음에 궁금, 그 다음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빌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신뢰성, 믿음을 주고 브랜드죠. 그 다음에 차별성, 특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혜택, 경제성이죠.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브는 정리 지금 하고 있죠, 제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움직일 수 있게. 그래도 안에 촉진제를 놓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끝낼게요. 이런 공식도 다 필요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득은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상품을 남에게 팔아요. 난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걸 좋아하라고 팔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누가 압니까? 사기치는 걸 누가 압니까, 지금?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나 그 안에 그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는 저는 지혜가 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냥 대리운전하면 그냥 질리도록 하는 게 제 컨셉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을 이끌어가려면 이 번호가 무조건 필요하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한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있죠. 뭘까요, 그게요? 학력. 네. 그 다음에 학력이 있으면은 또 인맥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재력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는 사실 기본적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10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는요, 저희 모습은요 신용불량자였거든요. 정말 빚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현재는 저희 내근 직원이 2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3,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모델도 지금 이제 신동엽 씨를 쓰고 있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가 제 과정들이 조금 사연들이 굉장히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이미 1000개라는 대리운전이 있는데 이 시장들과 싸워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뭐 하루에 한 콜, 두 콜 나오는 거 가지고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콜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고비가 없으니까 고객들한테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고객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가격이거든요. 가격입니다. 가격. 박리담회거든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분당, 수지, 용인 쪽이죠. 그래서 용인 쪽에서 이 강남이나 서울 시청 쪽으로 오가는 고객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딱 분석을 해봤는데 딱 세 군데더라고요. 어디냐면은 고속도로로 가죠. 그 다음에 그 내곡간 도로라고 아실 거예요.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수서간 도로. 이 세 군데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용인 사시는 분들이. 내곡간 도로하고 수서간 도로 있죠. 거기에서 2년 동안에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제일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대가 새벽 6시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는요. 그쪽에 수서간 도로하고 내곡간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에요. 아침에 출근차들로. 그 지역만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현수막 한 장, 딱 현수막 한 장 가지고 정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에 현수막 딱 하나 들고 거기에서 아침마다 광고를 한 거예요. 서울하고 용인 쪽에 전문화를 시켰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모든 대리운전은 뭐 서울 전 지역도 다 되고 경기도도 다 되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서울에서 이쪽 용인 쪽만 전문으로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25,000원에 했더니 요금도 다운이 되고 기사들이 그쪽 왔다 갔다 하는 코스에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고객이 차 타가지고 나 어디 뭐 수지 어디야, 용인 어디야, 분당 어디야라고 동만 얘기하면 아파트까지 잘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기사님들이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문성도 띄우고 서비스의 질도 높고 5,000원도 다운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운전 그 시장이 저희가 콜 나오던 게 하루에 4콜, 5콜 나오던 게요. 20콜, 30콜, 50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루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식보다는 저는 이 지혜가 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1577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전화번호가 1577하고 1577이니까 앞뒤가 똑같네, 전화번호가. 이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한번 알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번호만 또 내가 알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누가 좀 연예인이라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예인 섭외할 돈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강성범 씨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됐고 강성범 씨한테 사실은 진실로 다가가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뭐 모델비를 이렇게 줄 여력은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드릴 테니까 지금 모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요게 전 재산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줬는데 성범 씨가 사람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오케이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평생 은인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강성범 씨가 나와가지고 모델로 해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또 착안을 한 게 뭐냐면 광고가 다 지나가 수십 년이 돼도 저희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 다음에 1577에 1577 대리운전 요거만 넣고 다 빼자. 뭐 보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왜 어차피 광고하는 회사 정도면 보험은 다 들어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가지고 반복성으로 계속 만들었더니만은 이게 지금 어린 애기들까지 다 따라하는 완전히 히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성범 씨가 이 노래를 하면서 현재 했었죠, 광고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로.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저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하이엔드 오디오 또는 하이엔드 카메라 이런 걸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사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이엔드로 딱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드랜드 상품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안주하다 보면 로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고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합니다.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팀 쿡이라는 CEO를 남겼죠. 같이 일을 하면서 적응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분한테 CEO 자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실적이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가 도대체 잡스의 어떤 점을 가져오지 못한 걸까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안젤라 아렌츠입니다. 버버리 CEO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티브 잡스를 왜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 인수분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딱 두 사람으로 인수분해하면 팀 쿡과 안젤라 아렌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팀쿡은 SCM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를 하는 거에 대가입니다. 관리의 대가죠. 그 관리의 대가가 한 축이었고 나머지 한 축은 명품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젤라 아렌츠가 오고 나서 애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부활했습니다. 너무 잘 부활했고요. 오자마자 펼친 전략 덕분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72% 성장을 했고요. 지난 분기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 순이익의 92% 혼자 갖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엔드 전략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이엔드는 기본적으로 명품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명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왕족들, 귀족들만이 가졌던 겁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전시회에 작품이 출품이 됐어요. 근데 작품이 조금 웃깁니다. 여러분 짝퉁 가방 있잖아요. 누구나 잘 아는 짝퉁 가방. 거기다가 다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페이크라고 썼어요. 짝퉁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그죠?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들고 전시회 출품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쭉 봤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작품 앞에 6명의 관람객 줄을 섰습니다. 살려고.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가가. 아니 도대체 이게 짝퉁이고 짝퉁이라고 썼는데 왜 이걸 사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짜가 분명한데요. 가짜라고 하니까 진짜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시죠. 진짜가 가짜면 진짜가 가짜인 척하면 가짜죠. 네,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학벌이, 지역이, 성별이, 출생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는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본인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 제품은 제대로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네, 성공의 열쇠가 과연 뭘까요? 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세일즈맨들. 성공한 세일즈맨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했는데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열쇠구나라고 발표를 했어요. 외모 아니었습니다. IQ 아니었습니다. 성별도 아니었고요. 출생 아니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그릿, 투지였습니다. 100m 스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최고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제가 하이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하이엔드의 방법들이 사실 이거가 없으면 다 무의미합니다. 투지입니다. 여러분 샤넬 아시죠? 네. 그다음에 구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이 다 사실은 상류층이 아니에요. 샤넬은 고아원에 버려졌죠. 구찌는 벨보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그 부활을 이끈 두 사람도 사실은 소수자입니다. 팀 쿡은 게이죠. 네. 그다음에 안젤라 아렌츠도 역시 부유층 출신이 아니고요. 미국의 중소도시의 그저 그런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이엔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전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근성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하이엔드 정신을 가슴에 새기시고 투지를 가지고 꼭 인생에서의 하이엔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 로봇, 그 해답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자 한재권입니다. 로봇 좋아하세요? 오늘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로봇을 처음에 대하면 다들 기대감이 앞서세요. 저런 애가 내 곁에 있으면 내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까. 보여주시죠.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잘하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요. 이전까지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었어요.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동차에서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갑니다. 똑똑똑똑똑똑. 문이 좀 좁아서 옆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밸브를 돌려서 잠그고요. 벽이 있으면 벽을 주변에 있는 도구인 드릴을 잡아서 뚫는 거예요. 퉁. 잘하죠. 그리고 뭐 전원 플러그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꽂고요. 다른 데다가 제대로 된 데다 꽂고요. 그리고 험지가 있으면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로봇 기술이 3년 동안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죠. 그리고 참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팀 카이스트가 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로봇계에서는 센세이션한 그리고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1등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자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제가 잘한 것만 편집해드린 거예요. 실제 로봇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로봇은 이렇습니다. 사실 로봇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이런 현장에서 적용해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여태까지 실험실에서만 있다가 이제 실험실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이걸 보면은 로봇 하시는 분들은 막 마음이 아파요. 남의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정성이 막 허물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건 저희 로봇이었어요. 이름은 똘망인데 넘어졌습니다. 이건 좀 허무하죠. 인식을 잘못해갖고 옆에 있는 밸브를 허공에다 대고 돌렸어요. 아마 이게 더 허무할걸요. 순식간에. 아유, 이거는 MIT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아무튼 저 서클 안에 들어와서 점수는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넘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로봇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2015년은 그렇게 로봇이 실험실에서 우리 일상생활로 밖으로 넘어오는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캡처한 장면입니다. 청소도 하고 애완견도 돌보고 그리고 우편 배달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야 좋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서울까요? 택배 일을 하시는 분, 청소를 하시는 분,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 로봇이 나의 직업을 뺏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무책임하게 로봇을 개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내 기술에 의해서, 내가 개발한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 1900년대 시대, 1800년대는 우리 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다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별로 없죠. 직업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단지 근데 사람들은 직업을 이동했을 뿐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직업은 변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에는 로봇이 우리 생활을 다 바꾸고 우리 직업을 다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10년 뒤, 20년 뒤 로봇과 같이 하는 세상이 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본 소양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의 반대말은 뭐죠? 네, 사람입니다. 인간성.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이 되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그 로봇으로 인해 인간성에 대한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성이 풍부한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좀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 위에 그분 말씀은 이제 도시라는 걸 쳤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사실은 권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건축가나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100년 뒤까지도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있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게.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현준 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도시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며 지나갔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데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보이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노출하지 않고 몰래 훔쳐보는 거. 약간 좀 성도착증의 하나로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상에 다 섞여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가는 극장이 그런 케이스예요. 극장에 가면은 어두운 자리에 앉아서 밝은 화면을 바라보고 나는 숨어서 딴 사람의 생활을 엿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 관음증이에요. 보이어리즘.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딴 사람 홈피 훔쳐보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다 인터넷 댓글, 악성 댓글 다는 것들도 다 밴들리즘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면은 내가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고 딴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게 권력을 가지는 거가 되는 건데 아까 그 간수의 방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아파트 12층에 삽니다. 12층에 살면은 한 8시 정도 되면 해 떨어진 다음에는 11층, 10층, 9층, 8층 다 내려다 보여요. 거실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가 있는 방을 못 봐요. 불이 켜지더라도. 지금 이 영화는 이제 이창이라는 영화인데 이거 보시면은 뒷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이죠. 저보다 아랫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제가 더 권력이 많은 거예요. 제가 높은 층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서 다른 사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펜트하우스가 사실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 있으면은 아무도 자기를 못 보고 나는 다 모든 사람을 내려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사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작게는 사무실 자리 배치에도 사실 볼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 딴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부장님 자리 같은 거 대부분 다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장그래가 제일 복도 쪽에 앉아 있죠. 여기 뭐 오차장이 뒤에서 보면 항상 장그래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근데 장그래는 고개를 돌려보기 전에는 오차장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가 안 되죠. 모니터 상에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대리, 과장, 뭐 신입사원들의 모니터를 다 훑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리 배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펜트하우스가 제일 비싸고 꼭대기층이어서 제일 비싸고 권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 옥탑방은 제일 싸냐? 이해가 안 가죠. 제일 꼭대기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꼭대기층에 있지만 옆에서 그냥 담 뛰어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사실은 권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 친구도 옥탑방에 살았는데 2달에 한 번씩 집이 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넘어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금성 같은 걸 보면은 황제가 있는 공간은 제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담장 있고 담장 있고 담장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 번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비서실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회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마는 상수도를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중앙집권, 인구 밀도를 높일 수 있었고 강력한 중앙집권화되는 정부를 가졌고 그것 때문에 유럽을 정복할 수 있는 로만 엠파이어를 만들었어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다니기에 편리한 곳, 그런 직선형 도로를 썼고, 그다음에 하수도로 인한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명한 화가들이나 문화인들이 다 파리에 가서 살고 싶어했던 것들이죠. 그러면 런던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영국도 되게 큰 제국으로 한때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잖아요. 그 나라잖아요. 그 영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 대단한 런던을 만들었을 것인가? 그거 보면은 이 산업혁명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불과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농사 짓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시에 와서 그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건강이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도시의 사람들이. 그 집이 너무 부족해서 뭐 방 하나에 뭐 몇십 명씩 살기도 하고 창문 없는 방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축 법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동지 때 최소 4시간은 자연 채광이 들어야 된다라든지, 뭐 방은 창문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안 좋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살면서 병들고 하니까 이제 런던에서 최초로 만든 거는 도시명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드 파크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건 지금 어느 도시에 가든지 다 웬만한 중앙공원은 하나씩 있어요. 저희도 뭐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공원이 있고, 일산에 가도 호수공원이 있고,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처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실제로 노동자들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귀부인들만 가서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죠, 도시에. 그러면 그 다음번 도시는 누가 있을까요? 뉴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세기 대표하는 도시. 그럼 뉴욕은 로마, 런던, 파리의 모든 장점들은 다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로마의 상수도, 그다음에 런던이 가지고 있던 공원, 센트럴 파크 있죠. 그다음에 하수도 도로망 다 직선의 격자형 도로망 그 뉴욕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하수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전화기라는 이런 문명기기를 넣어서 그걸 넣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자유로운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뉴욕이 증권회사가 집중된 월스트리트 같은 게 생길 수 있었던 이유도 전 세계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도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좋은데,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공유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뉴욕이 사실은 되게 좋은 도시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도시들이 쭉 보셨던 것도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욕까지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그 선대에 있었던 장점들을 조금씩 플러스 알파 해서 점점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져 왔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약간 생명체의 진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인간의 발명품이기도 하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린 다름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죠.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부당한 침해와 괴롭힘을 거부하고 중단시키려는 소수자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범죄 얘기는 아닙니다. 맨날 범죄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은 약자가 아니시죠. 소수자가 아니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제 눈에 성적 소수자가 아니신 것 같고요. 인종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도 소수자나 약자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 너무 심각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것이 괴로워서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있냐는 거죠. 대학의 교수님이 자기의 제자이자 회사의 사원인 사람을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것을 너무나 오래 하다가 그것만으로도 양이 안 차서 인분을 먹게 하고 비닐봉지를 씌우고 가스를 속에 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분 밑에 있는 피해자와 동료이고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대학원생들이 가담해서 함께 그런 괴롭힘을 주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그들은 다 악마인가? 우연하게 4명의 악마가 한 자리에 만난 것일까? 그것도 고도의 지성이 발휘되는
대학 공간 내에서 말이죠. 우리의 행복감,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원천에 숨어 있는 불안감, 그 이면에는 바로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가 있고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부당한 침해와 괴롭힘을 거부하고 중단시키려는 소수자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그 문제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죠.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까? 약육강식 아닙니까? 어차피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도 없고요. 강하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노력한 결과 아니겠어요? 약하다는 것은 게으름 탓 아닌가요? 약한 만큼, 노력하지 않은 만큼 또는 불행하게 약하게 태어났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천히 늦춰지고 더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건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이런 논리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름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호랑이라면, 우리가 사자라면, 우리가 하이에나라면, 우리가 개미라면 우리는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자는 배제시키면 돼요. 잡아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 어떻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유무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런 약육강식에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방식을 벗어 던졌습니다. 문명이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 질서라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사회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아무리 힘이 약해도 강한 사람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배척당할 신체적인 약자이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천재, 그렇죠? 과학자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는 또 어떤가요? 그가 동물의 세계에서의 강자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다움, 인간성, 휴머니티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기적인 이유이죠.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도 언젠간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다수와 소수의 문제,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우리는 한민족, 한국 사람으로서 다수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만 날아가 보십시오. 그 떨어진 그 땅에서 여러분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죠. 말도 안 통하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소수자를 보호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라면 내가 언젠가는 괴롭힘을 당하고 배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청년 문화라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죠. 대학가 청년들의 문화는 기존의 어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기성세대의 문화를 완전히 뒤엎고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음악으로 성장.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요, 청년 문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청년 문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이 있다고 꺾이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이고, 무슨 말이지 하신 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왜? 젊으신 분들에게는 청년 문화라는 말 날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청년들의 문화잖아요. 따로 이렇게 청년 문화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청년 문화가 어떻게 문화, 그 어른들이 지배하는 문화적 지형들을 바꾸었나? 먼저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 청년들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은 뭐냐면 싱어, 가수이면서 송라이터, 작곡가인.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을 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말합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는 작사자, 작곡자가 다 따로 있고 가수는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수라는 게 노래만 잘 가창력이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비록 좀 어설프더라도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을 난 내 마음대로 부르겠다. 왜 남이 만들어준 걸 갖다가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만 불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저 자기가 좋아했던 외국의, 미국의, 유럽의 음악들을 한국말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가령 트윈 폴리오 아시죠? 이 세시봉으로 다시 이제 조명받고 있는 송창식, 윤영조가 처음 69년에 판을 낼 때만 해도 이 앨범의 모든 곡은 전부 번안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미국에서 한 명의 장발의 청년이 귀국합니다. 이 청년이 귀국해서 이 남산 이 드라마 센터라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노래를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가 만든 곡이니까 아무도 그전에는 들을 수가 없었죠. 그 청년의 이름은 한대수입니다. 근데 이 한대수라는 이 청년도 따지고 보면 직업은 사진 기자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비록 음악이 자신의 직업이 아닌 바로 이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각 대학에서는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1971년이 되면 바로 이 청년문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요즘 7080 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들의 노래가 만들어져요. 당시 서울대 미대를 다녔던 김민기가 작사 작곡을 하고 당시 서강대 새내기였던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발표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 무슨 아침 이슬이면 대학가에 했던 그런 시위용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요. 이 노래는 그냥 대중음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판으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대학가에서 불려지면서 바로 이 세대들의 그 당시에 이 세대들의 간절한 소망과 어쩌면 어떤 자신들의 이상을 좌절시키는 어떤 현실에 대한 불만을 담은 그런 이 70대 세대의 노래로 성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청년 문화는 바로 그 이듬해에 당시 유신 정권의 집중적인 탄압과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집니다. 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의 문화적인 공격이 굉장히 큰 정치적 사회적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문화가 비록 거칠고 또 통념에서 또 잠시 벗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살아있는 젊음의 싱싱함이 있는 문화가 있을 때 그 사회의 문화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학은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기를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 대학생들의 문화는 그냥 기존 이 문화 산업에 만들어내는 이런 화려한 스타들의 거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21세기에 다시 새로운 한국의 청년 문화가 다시 만들어질 때 또 새롭게 탄생할 때 우리의 음악 문화가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한 문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루빨리 좀 그런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으면